네, 유람선 허블레아니 호를 인양할 대형 크레인이 사고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본격적인 인양이 시작될 전망인데요. 인양과는 별개로 실종자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정운채 전 해군 해난 구조대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말씀처럼 대형 크레인 클라크 아담이 사고 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수위가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이 상황을 보면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우리의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정서요. 정서의 차이가 있다는 걸 예. 느낍니다. 저희들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가장 절박하고 가장 치밀한 방법을 다 동원할 겁니다. 자, 저들은 이 상황 현장에 도착해서 막연한 근거도 없이 그냥 통과를 못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정박해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 현장에 도착했으면 정말 치밀하려면 조각에 붙어서 수면까지 높여가면 이제 실측할 수 있었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 높이 실측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상황에서 조각의 가장 높은 부분은 통과할 수 있다. 대신 위험하다. 라고 진단을 했더라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를 필요가 없었죠. 네. 바로 통과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들의 좀 치밀함이 좀 아쉽다 하는 느낌을 받는데, 물론 뭐 하루 이틀 늦었다고 해서 큰 문제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저들이 왔다 하더라도 바로 인양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동안에 인양 준비가 다 돼야만 크레인이 필요하니까 뭐 크게 책망할 일은 아니지만 이런 치밀하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예.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인선을 이용해서 이동을 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 조각의 가장 높은 부분은 통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가장 높은 부분을 통과하려면 배가 정교하게 조함을 해 나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예, 예. 근데 그것을 이 사람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막연히 안 했던 건데 예인선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가장 높은 부분을 통과하니까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다행히 지금 크레인이 사고 지점에 도착을 했고 이제 인양이 잘 되기 위해서는 또 사전 준비를 잘 해야 할 텐데 오늘은 크레인에 연결할 와이어를 선체에 감는 작업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 작업이 사실 인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예. 가장 어려운 까다로운가요? 문제고. 예. 왜냐하면 이 작업만 이루어지면 사실상 8분홍선을 넘은 거예요. 예. 그다음부터 연결해서 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 작업이 왜 힘드느냐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60도짜리 물건이 땅 위에 있는데 그 땅 밑으로 들어가서 와이어를 넣는다는 것이 육상에서도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을 바다에서 저 유속이 시한데서 한다는 작업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작업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된다는 거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물속의 일은 하다가 보면 의외의 상황을 부딪힐 수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현장에서 브리핑하는 거하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니까 현장에서는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예상외로 많이 진전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도 파이프라는 것만 배 아래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배 밑으로 이제 감아서 올리는 게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배 밑을 통과시켜서 감을 수 그것이 있는 이제 거죠?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 큰 선박 밑으로 굵은 와이어를 바로 넣는다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는 작은 철사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작은 줄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예. 조금 굵은 줄이 들어가요. 그렇게 점차적으로 굵게 해서 마지막 와이어가 연결돼서 통과대가 나오는 한 겁니다. 번에 그러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유도 단계적으로. 파이프라는 게 그 얇은. 제일 앞에 통과하는 그런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이제 직접 그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이 어렵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기계적으로 할 수 있으면 크게 어려운 게 없었는데 예. 잠수사가 그 유속에서 또 안 보이는 데서 예. 수작업으로 직접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외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렇겠네요. 좀 만일의 상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나 우리 잠수부들이 위험해질 만한 상황은 없을까요? 그것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서 가겠죠. 예. 물론 이제 수위는 극복을 했습니다만 지금 유속은 아직까지도 좀 상당한 상황인 거잖아요. 뭐 실제로 지금 잠수부들이 뭐 들어가면 이게 뭐 상당히 무거운 그 납으로 된 잠수부가 그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도 지금 유속을 극복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쪽에서도 예. 60kg를 우리가 말하면 벨트를 차고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예. 그만큼 유속이 시하다는 거예요. 60kg면 한 사람의 몸무게입니다.
그런 무게를 들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 통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업할 때는 30 내지 40kg짜리 간단한 걸 하는데 60kg면 그만큼 유속이 세다는 겁니다. 유속이 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군요. 그러면 앞으로 좀 글쎄요, 물론 뭐 예상하기 쉽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좀 얼마나 지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그래서 예상하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유속이 처음 상황보다는 육안으로도 많이 호전되는 걸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 현장에서는 새벽 5시 날씨가 해가 뜨자마자 바로 잠수 작업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작업에 많이 호전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예. 이 작업이 완료되는 시간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말하는 4시간, 5시간은 얘기는 순조롭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앞서 언급을 좀 해주셨지만 준비 작업이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고 이 부분만 좀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굉장히 순조롭다. 그래서 준비 작업이 제대로만 끝나면 지금 예측하고 있는 시간이 4시간 정도면 인양 자체는 금방 좀 끝날 것이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인양 절차, 준비 작업이 끝난 뒤에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죠? 우선 크레인이 가서 침몰 선문하고 어떤 위치에 내 자리를 정할 것인가. 크레인이 그것을 정할 겁니다. 정하고 나면은 우리 잠수사들이 이제 결식 작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초 그런 결식 작업을 끝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최종 점검을 합니다. 예. 점검을 다 마치고 인양 직전에 크레인이 완전히 작업이 끝났을 때 크레인에서 장력을 쫙 미칩니다. 그러면 장력이 딱 미쳐서 더 이상 장력이 안 미칠 만큼 선체는 안 들렸지만 장력이 완전히 미쳤을 때 다시 잠수사가 들어가서 최종 확인을 합니다. 예. 다른 문제가 없는가, 꼬인 데가 없는가, 혹은 뭐 잘못된 부분이 없는가 최종 확인을 하고 인양을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국민들이 말하는 소리 인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드는 것이 시작됩니다. 예. 여기서부터 드는 데는 그렇게 시간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 과정에서 점검하고 선체 묶어라는 그 와이어하고 또 크레인 와이어하고 연결하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조심스럽고 염려되는 부분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힘의 분배를 골고루 했느냐. 예를 들면 한쪽에 힘이 쏠리면 파탄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힘이 고루고루 분배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작업들, 그 힘이 분배되는 것도 와이어뿐만 아니라 와이어와 와이어를 연결하는 또 사크레란 이 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네. 이 고리의 파괴력 이런 걸 다 정밀적으로 검사해서 어느 한쪽에 힘이 쏠리지 않도록 네. 힘의 균형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파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지금 허블레아뇨가 이제 목조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인양 시에 파손의 좀 가능성 이런 부분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 저도 처음에 이게 전부 다 70년 낡은 목조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양할 때 처음부터 와이어를 쓰면 안 된다고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목선이 아닙니다. 철선입니다. 예, 철선이고 이 선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예. 외부는 전부 다 철로 돼 있고 강철로 돼 있고 내부 좀 뭐 부분적으로 목재가 쓰인 거예요. 부분적으로. 예, 그리고 또 이 선체가 다른 일반 함정 배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일반적으로 배들은 가장 배의 무게를 많이 차지하는 엔진이 네네. 선미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엔진이 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한 배들은 가장 밑에 가장 힘을 많이 받는 용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면 척추에 해당합니다. 네. 그런데 이 배는 그것이 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의 분배를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이고 또 무게 중심이 가운데 있으니까 또 가운데 파손되는 부분이니까 거기를 반드시 와이어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저쪽 팀에서 연구할 때는 선수 쪽에 하나, 선미 쪽에 하나 와이어를 넣어서 들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였던 거죠. 예, 두 개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 네. 그런데 우리 팀이 가서 딱 보니 이거는 아니다. 엔진이 가운데 있으니까 중앙에 무게가 많이 난다. 또 파손 기수도 중앙에 있다. 중앙에 더 넣어야 된다. 처음에 그래서 세 가닥을 계획했다가 예. 다시 지금은 네 가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예, 그렇게 이유는 됐죠. 왜냐? 와이어는 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원래 저 정도 같으면 체인이 들어가야 돼요. 체인이 들어가는데 와이어를 하다 보면 장력에 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 더 넣자 안전하게. 그래서 네 개라는 문제로 네 개가 됩니다. 최종 확정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양 과정에서 그리고 수색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유실 문제인데요. 네. 지금 그 대비책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그물망이라든지 뭐 고무보트를 대기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대비책으로 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물론 그에 대한 대비책은 여기 있는 우리보다 현장에서 더 정확하게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꼭 그물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유실만 방지할 수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현장에서 그물을 덮어 씌우는 것은 너무 어렵다. 쉬운 방법이다. 쉬운 방법을 해야죠.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 자칫하면 우리가 배 사고가 나면 에어포켓이겠는데 에어포켓 있을 가능성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다음에 유실수건 그냥 그물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굳이 그물을 안 써도 됩니다. 문 폐쇄하고 빠져나갈 곳에 몇 군데 봐만 되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을 현장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그물을 넣으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판단해서 유실 방지책을 세우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할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우리가 이 어려운 인양을 하는 최종 목표는 유실사 실종자 실종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모든 전력이 어디에 집중됐냐? 나머지 8명의 실종자를 어떻게 하면 수색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이 배를 어렵게 올리는 것도 혹시나 있을 한두 사람 때문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어렵게. 그래서 이거 하는데 필요한 유실사 방지대. 그리고 유실사 방지라는 것이요. 세월호처럼 40m에서 올리면은 올라오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 조류를 받지 않습니까? 이거 4m입니다. 4m 올리면 순식간에 올라옵니다. 사실 올라오면서 유실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의 가능성 때문에 이런 모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래 유실사는 우리는 그렇습니다. 선체 안에 그나마 이제 마지막으로 바라는 건 많이 있기를 바란다. 많이 있기를 바라고 그러나 또 올리면서 1%의 가능성도 있다. 배가 조류를 바꿔 방향이 바뀌다 보면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서 후미에 뭐 고무보트라든가 각종 수상에서 발송해서는 다 대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걸 딱 올리고 나면은 현장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같은 경우 바로 잠수사가 들어가서 수색을 합니다. 그 자리를 다시 수색합니다. 예. 네. 아마 현장에서도 그런 최소한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이번 주 들어서면서 이제 실종자 수습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색 골든타임 시기가 일주일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 시기가 지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뭐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런 악조건 속에서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네. 정말 성과는 대단했다. 제가 예상했는 이상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하늘이 도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시간도 우리가 생각했던 훨씬 길었던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열흘이 넘으면 수상해서 찾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상했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수색자도 이렇게 하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예.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양을 위한 준비도 계속되고 있지만 수상 수색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드론까지 투입시키는 방향도 언급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거 드론 어떻게 좀 활용이 되나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현장에서는 우리가 상상지도 못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고 그렇게 예. 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드론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수상해서 배가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못 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수석이 막국에다 배가 못 가지 않습니까? 고무보트 못 갈 수도 있어서요. 예. 그런 데는 드론이 가장 적격이죠. 또 항공기는 어느 정도 고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드론은 우리가 사실 좀 낮은 고도에서 할 수 있죠.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드론을 생각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발상이다. 그럼 그 접근법에 따라서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드론이 좀 보완해주는 역할을 보강할 할 수 수 있죠. 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남은 이제 실종자도 하루 빨리 좀 수습되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요. 글쎄요, 좀 뭐 지금 보면은 실종자들의 발견 장소가 좀 여러 군데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좀 어디서 이제 가장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래서 봐야 될까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미 그 이술된 부분은 네. 뭐 누군가가 저 하루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침몰선 주변 가까운 데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이제부터 적어도 오늘 뭐 지금 많은 것이 조건들이 또 실종자 탐색에 도와줬으니까 마지막 하루 이틀만 더 총력전을 기울여서 수중수색, 수상수색 다 해야 된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뭐 마지막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운채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